부분 그 세부적으로 공부를 같이 해 나가면서 빈출 논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1장 국제법의 서론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론은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과 국제법의 발달 사례가 있는데요. 시험과 관련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 14페이지 서론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그 법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사회규범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회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법과 도덕으로 나누는 것이죠. 법은 구속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규범 중에서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인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국제법 같은 경우는 대항 조치를 취할 수가 있도록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양을 위반하게, 도덕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때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른바 도의적 책임이죠. 도의적 책임이나 내지는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른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복 조치.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규범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법과 도덕가 나눠지는 것이고, 도덕을 또 다른 말로 예양, 국제 예양 그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고 없고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짓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항 조치 내지는 복구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양을 위반해도 법적인 책임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도의적인 책임 또는 정책 책임을 짓는 것이고, 그 정책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념적으로 구분하시고요. 법에 대해서는 대항 조치, 도덕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법의 개념을 좀 볼게요. 국제법의 개념은 전통 국제법과 또 지금의 국제법이 좀 다른데요. 정의가. 이것은 그 법 주체의 범위와 연관시켜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정의가 있고 현대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라고 봤어요. 국가.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국가 간의 법이다 이렇게 본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주체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요. 국제기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개인도 주체라고 합니다. 개인. 그리고 민족해방운동단체, 에다가 교전단체. 네, 많죠. 그래서 얘네들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할 때 간결하게 줄여서 국제사회의 법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시겠죠? 주체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주체가 범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사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 간에 적용되는 조약이나 관습을 우리가 국제법학이라 하는 것이고요. 주로 조약이겠지만 관습을 공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학설도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의로 보는 건데요. 실제로 또 우리가 국제법이라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약이죠. 조약. 그다음에 관습.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결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법은 아니지만은 학설과 판례. 국제법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보호조적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학설과 판례도 넓게 보면은 국제법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국가의 관행 이런 것들도 이 넓은 의미의 국제법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조약과 관습 그리고 판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간혹 학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국제법 개념의 유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국제법인 것과 국제법이 아닌 것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그 유스 겐티움이죠. 유스 겐티움 만민법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이란 용어가 유래된 것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만민법은 국내법이에요. 로마의 국내법 그랬죠. 네. 네, 로마인과 이방인은 그 외국인을 말하겠죠. 외국인.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 간 적용되었던 로마의 국내법을 이것을 이제 유스 겐티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스 키빌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시민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는 로마의 국내법을 유스 키빌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스 인터 겐테스라는 말은 뭐 리차드 주제라는 학자가 쓴 이야기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번역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만국공법 이렇게 불렀고요. 일본에서는 국제법 이렇게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과 구별되는 법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이것은 국제법이 아닌 겁니다. 전부 다 국제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 국제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서배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중급법을 지정하는 국내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사법. 이것은 국제법이 아니고 이 우리나라 치자면은 민법의 특별법쯤에 해당하는 것이 이 국제사법.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 노테이션을요. 대문자는 그 국가를 말하고요. K. 그다음에 일본 J. 한국 사람은 K. 일본 사람은 J.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K가 일본 사람 남자가 일본 여인 J를 만나 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국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한국 법원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른바 그 준거법, 그러니까 법정지구가 하고요. 법정지구, 포럼 스테이트. 그 다음에 준거법. 왜냐면은 지금 소송의 타방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민법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 민법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재판할 것이냐 한국에서 할 것이냐 법정지 이걸 결정하는 법을 통틀어서 그것을 거기 나와 있는 국제사법 이렇게 말해요. 국제사법.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한국의 뭐 국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세계법인데요. 여러 개의 개별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상징하는 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 국제법은 국제 공동체가 있다면은 여기에 A국가, B국가, C국가, D국가, E국가 200개 나라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분권적인 체제입니다. 분권 체제. 예, 국제 정치학에서는 주로 이 무정부 체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분권 체제, 무정부 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무정부라는 말을 먼저 아시겠죠? 중앙정부가 없는 체제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상태에서 적용되는 법을 국제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의 주권제로 통합되어 있는 체제, 즉 중앙정부가 있는 체제를 말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여기가 중앙정부가 있겠죠. 중앙정부가 있을 것이고, 얘가 말하자면 세계정부죠. 세계정부, 중앙정부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법을 세계법, 월드 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